다음은 이제 윤한수한 에디터가 준비했는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서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피의사실 공표죄, 네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준비했다고요? 예, 네. 올해 8월,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었어요. 그랬죠. 그걸로부터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됐고, 네.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4개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시기인데요. 그렇죠. 저희 시사인에서도 검찰 관련 뉴스를 굉장히 많이 실었었고요. 지난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언론에 검찰의 입장이 시시각각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주제를 다룬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검찰과 그리고 언론 이 두 가지 키워드와 떼어놓을 수 없는 이슈죠. 바로 이 피의사실 공표죄인데요. 네.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 피의사실 공표죄가 다시 주목받게 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장혜로 기자의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법이었죠. 말한 대로 피의사실 공표죄,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다시 또 이렇게 주목을 네네. 받게 됐는지 이게 좀 살펴봅시다. 울산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장희로 기자의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현재 울산 지역은 피의사실 공표가 없는 세상의 미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브리핑은 물론이고요.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네. 불리는 비공식 브리핑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찰이 침묵을 하는 것은요. 2019년 6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올해 6월 8일에 울산지방검찰청이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을 포함해서 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관 2명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일이 있었어요. 검찰이 문제를 삼은 건 뭐였냐면 1월 22일에 울산지방경찰청이 내놓은 한 보도자료의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보도자료가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부산, 울산 일대 약국에 취업한 30대 여성을 약사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였어요. 검찰이 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위반했다. 이렇게 걸고 넘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기존에 만들어서 배포하던 보도자료의 형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대요. 원래 이런 식으로 많이 배포를 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울산지방경찰청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은 대검사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까지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곳은요. 수사 개시와 진행,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이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인데요. 이 심의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올해 7월 22일에 계속 수사할 것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이에 따라서 검찰이 경찰을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해서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사실 공표죄라는 게 요즘 들어서 많이 듣는 그렇죠. 용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수사 단계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뭘 했고 무슨 죄를 지었고 그런 거를 공표를 하면은 이 피고인의 인권에 침해가 된다. 그런 차원인 건데 사실 이게 되게 좀 그러니까 사실은 균형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거물급 이제 뭐 권력형 비리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들의 수사를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요즘 문제가 됐던 건 이제 그 어떤 보다도 검찰의 발표에 이렇게 거의 받아쓰기 하듯이 했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심의위가 계속 수사 결정을 내린 지가 이제 5개월이 지났네요, 보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검찰은 아직 이 사건을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울산지방경찰청 측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것도 아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을 향해서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지검이 침묵하는 것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울산 지역이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 내에 있는 기자들은 검경 취재 과정에서 계속 모른다 혹은 수사 중이다
이런 말만 이제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는 음.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나마 울산지검이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뿐이다. 아. 이 발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또 어떤 사건인지 뭐 네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좀 고래고기라는 네, 단어가 네. 오르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왜 그러나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환부 사건이고 뭐 어디 아픈 거 이런 거 같은데 이 사건이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를 둘러싼 울산지검과 울산지방경찰청의 기싸움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네. 예. 요것도 좀 먼저 짚어볼까요? 예, 울산지검이 뜬금없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울산지방경찰청을 기소하려고 한 것이 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네네. 무관하지 않다는 음.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울산 지역의 검경 갈등의 약간 그렇죠. 시초가 된 맞아요. 그런 네, 사건이죠. 네. 2016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6년 4월에 울산경찰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포경업자와 유통업자 등을 구속을 하면서 고래고기 27톤을 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불법 포획 증거가 될 수 있는 DNA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부 샘플을 분석한 결과만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고래고기 21톤을 업자들에게 다시 되돌려줬어요. 이게 서 환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래고기 유통업자 측의 변호인이 전 울산지검 검사라는 전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전관 의혹은 울산지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8년 6월 27일에 경찰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는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네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취임과 동시에 앞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면서 갑자기 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8년 12월에는 울산지검에서 울산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또 울산시 선관위 등등 울산과 양산 지역 관련 기관 50여 곳에 별도의 고소나 고발 없이도 피의사실 공표는 향후 엄단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대요. 네.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 울산 지역의 한 방송사 기자는요. 시점이 참 묘하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 관련해서 사실상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6월에 이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6월에 마무리는 되었는데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지휘했던 당시 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18년 11월에 대전으로 발령받으면서 울산을 떠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수사가 이제 별 소득 없이 유야무야 된 거예요.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황운하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 검경 수사권 갈등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인물이죠. 내장 경찰의 그렇죠. 쪽의 대표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사실은 울산이 더 그 이제 장이 된 것도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대전으로 가시게 되면서 수사는 끝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사가 마무리된 6월은 또 송인택 울산지검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였대요. 퇴임을 앞둔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송인택 지검장이 물러나게 되면 울산 지역의 검경 대립이 좀 잠잠해지겠구나 예상을 했었지만 네네. 그것과 달리 검찰이 경찰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약사법 위반 관련 보도자료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위반했다면서 검찰에서 문제를 삼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이 보도자료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지목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변동기 울산광역수사대장은요. 당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한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김연희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역시 본인의 자서전인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에서 보복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울산에서 시작된 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둘러싼 공방은 여러 가지 사건이 얽히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종의 대리전 성격을 띠었는데 그 사이에 전국적으로 조국 대란이 터지면서 이 논란의 덩치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랬군요. 이 정말 이 고래 싸움에 고래 싸움이 더 이상 검경이 대립하는 사이에 아이 권리도 사라지고 정말 제대로 된 누구 등이 터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뉴스의 그렇죠. 한가운데 있어요. 네. 어쨌건 이제 이게 바로 조국 대란을 거치면서 이 검찰에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실망과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많게 됐어요. 그렇죠. 사실 너무 낱낱이.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무현 전 예. 대통령의 수사 과정이 이렇게 밝혀진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수사를 그렇죠. 생중계하다시피 맞아요. 하죠. 그래서 이 피해 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죠. 사실 검찰이 너무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이 확실치도 않은데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걸 흘려가지고 거의 범죄자를 다 만든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울산에서는 오히려 검찰이 경찰을 공격하는 그러니까요. 무기처럼 그렇죠.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야기했지만 검찰이 이제 기소권, 공소권도 다 갖고 있고 뭐 이런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한 네네. 지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제 이 피의사실 공포죄를 말한 대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 지금 여러 가지 일례를 그래요, 봐도 네. 검찰인 거예요. 검찰이 가장 잘 네.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예, 이용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피의사실 공표를. 예. 그 올해 5월 27일에, 그러니까 2019년 5월 27일이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요. 네.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이제 일부러 좀 흘려서 네. 피해자를 압박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등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언론 보도가 수사에 부담이 될 경우에는 피해 사실 공표를 내세워서 취재를 회피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는 조국 대란을 거치는 동안 완전히 빛이 발았는데요. 정치적인 공방 때문에 정작 피해 사실 공표 이슈를 다룰 때 물어야 할 핵심 질문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검경의 보도 자료나 브리핑 또는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 모두가 사실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한 이 언론의 보도 관행 역시 피의 사실 공표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언론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인 그렇죠. 건데요. 12월 12일에 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은요. 한국 언론이 전지적 검찰 시점을 갖고 있다. 이거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네. 이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시각으로 기사를 쓰는 게 본인들이 편리하고 또 빠르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관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시각도 시각이지만 검찰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내밀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보 가치가 언론사에서는 높게 좀 그렇죠. 취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권 논설위원은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등의 행동은 물론이고 그 동기와 목적까지도 전부 다 검찰의 관점에서 언론들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검찰 수사의 기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새겨들어야 할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 울산에서 시작됐던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이 이게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정치권 공방과 얽히면서 그 덩치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커졌어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긴 시간 4개월에 걸쳐서 조국 대란이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이 이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이 바로 검찰이 스스로 이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스탠스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면 탁탁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확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뭐 김경록 PB 문제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그 사건마다 이제 그 떠오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하여간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검찰 스스로가 좀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고 피의사실 공표 관련 보도를 쏟아낸 언론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연말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의 1등 공신 검찰과 언론 반성해. 깔끔한 결론. 그렇습니다. 깔끔하네요, 진짜. 자.